집 시즌2까지 다 보고 나니 남미에서 왜 케이팝이 그렇게 인기인지 알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뭔가 드라마의 분위기가 한국 정서와도 비슷한 느낌이랄까? 시즌1의 중반 교수가 교수로의 역할보다 사랑에 빠진 실바 역에 충실하는 사이 몇몇의 인질들이 오슬로에 머리를 후려치고는 탈출을 감행했지만 외부에서 조폐국안을 감시해야 할 교수가 없었던 관계로 조폐국 침투 멤버들은 모두 패닉에 빠졌다. 6시간에 한 번씩 서로 확인 전화를 하기로 되어 있던 교수와는 전혀 연락이 되질 않고 설상가상으로 멤버들은 경찰과 함께 톨레도의 집 앞에 서 있는 교수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된다. 도쿄는 교수가 경찰에게 잡힌 것이라고 단정짓고 그들의 마지막 작전인 체르노빌 작전에 대해서 베를린에게 묻는다. 교수의 계획에 따르면 정상적일 경우 6시간에 한 번씩 서로 연락이 닿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며 최대 24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게 잡힌 것으로 보고 체르노빌 작전이라는 가장 마지막 작전을 펼치기로 되어 있었다. 그 작전은 모두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가장 마지막 작전으로 그저 목숨만을 건지기 위한 것이었고 오직 베를린만이 알고 있는 작전이었다. 헬싱키는 식물인간 상태로 있는 오슬로를 눈물을 머금고 안락사시키고 라켈과 함께 자신들이 계획을 짰던 톨레도의 집 앞에 있던 교수는 라켈의 전남편이자 최고의 감식반 형사인 비코냐가 자신이 벽난로에서 태운 자료들을 증거물로 채집하는 것을 목격하고 긴장하기 시작한다. 팀원들과 연결이 끊긴 것이 염려스러워 되도록이면 빨리 본부로 돌아가고자 했던 교수는 본의 아니에 비코냐의 차를 얻어 타고 돌아가게 된다. 일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도쿄를 벼랑으로 내몰았고 체르노빌 작전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베를린을 협박하던 문 밖에서 그녀를 말리는 나이로비까지 자극한다. 그 사이 비쿠냐와 한 차를 타고 본부로 돌아오고 있던 교수는 비쿠냐가 채집한 증거물로 인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일부러 그를 자극하 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자기가 만든 가짜 증거물을 싣는다. 하지만 깨어난 비쿠냐는 교수를 경찰 폭행죄로 경찰서에 데려가버리고 일은 점점 더 악화 일로를 걷는다. 다른 멤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쿄에게서 벗어난 베를린은 도쿄처럼 참을성이 없고 함부로 행동하는 멤버가 함께 있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본보기를 보인다는 의미로 그녀를 조폐국 밖으로 밀어내버린다. 도쿄를 사랑하는 리오는 베를린에게 대항하고 싶지만 베를린은 그에게 약을 놔버리고 도쿄는 경찰에게 신문을 당한다. 하지만 혹시라도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준비해 둔 교수의 계획에 따르면 모두가 아니라 누구 한 사람만 잡혔을 때 조용히 입을 다물고 팀원을 지켜준다면 탈출시킬 대안도 마련해 두었고 나중에 일이 성사되었을 때 가지게 될 자기의 몫도 당연히 받게 된다고 했다. 신문을 당하는 도쿄는 교수의 그 말을 떠올리며 과연 그 말대로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인지 갈등한다. 화장실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고 라켈에게 연락을 해서 경찰서를 간신히 벗어난 교수는 자신만큼이나 조폐구간도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앙헬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긴 하지만 그가 깨어나기만 하면 라켈의 실바가 교수라는 것이 들통날 테고 내부 분열로 도쿄는 경찰의 신문을 받다가 교수의 본명까지 밝혀버렸다. 도쿄 덕분에 약이 모자랐던 베를린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리오를 총살하려고 했고 그런 베를린을 기절시키고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자신이 조폐국 안을 컨트롤하겠다며 나이로비가 나섰다. 도쿄를 내몬 일 때문에 자수를 하려고 했던 리오가 베를린에 의해 죽을 뻔한 이후로 리오는 팀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팀원들은 리오를 인질과 함께 두며 인질 취급을 했다. 한 번의 탈출 기회를 놓친 아르투로는 인질범들의 내부 분열을 이용해서 다시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리오는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 경찰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마련해둔 가짜 총과 진짜 총을 바꿔치기 한 후 조폐국의 정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기로 하는 인질들.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을 뿐이라며 모니카를 멀리한 덴버. 아르투로는 모니카에게 덴버가 모니카의 다리를 치료해주는 틈을 타서 덴버의 진짜 총을 훔쳐오라고 시킨다. 하여간 지가 직접 하지는 못하면서 남 시키는 건 참 잘하는 아주 짜증나는 스타일. 모니카가 훔쳐온 총으로 탈출을 계획하고 틈을 엿보는 아르투로. 하지만 교수의 계획대로 도쿄가 이대로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오는 인질들의 탈출 계획을 멤버들에게 알리고
정문 개방 버튼이 열리지 않도록 컴퓨터로 조정한다. 멤버들이 아르뚜로에게 총을 겨눴지만 아르뚜로는 덴버에게 총을 겨눴고 문을 열지 않으면 덴버를 쏘겠다고 위협했다. 결정적인 순간 아르뚜로의 머리를 내려치는 모니카. 다른 인질들에게는 강도들과 한패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덴버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교수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송되는 도쿄를 빼내는 것까지 진행시켰지만 단 하나 자신의 계획에 없었던 일. 바로 이 사건을 맡게 된 경감 라켈을 사랑하게 된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물론 일마저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앙헬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흘리면 반드시 앙헬을 죽이기 위해 범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라켈은 작전을 꾸몄고 교수와 베를린은 그것이 함정일 확률이 99%라고 믿었지만 그 남은 1%의 확률이라도 사실일 경우를 대비하고자 했다. 교수는 가짜 광고를 실었고 병원이 온통 오디션을 보기 위해 삐에로들로 넘쳐날 때 자신도 삐에로로 변장한 뒤 정보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는 유유히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급하게 라켈을 만나러 갔는데 그만 그때 썼던 가발의 머리카락 하나가 교수의 옷에 묻어 있었고 그걸 본 라켈은 자기가 데이트하고 있는 실바가 바로 교수라는 걸 직감한다. 짧은 시간 상처받은 라켈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실바에게 흠뻑 빠져버린 라켈은 그를 바로 작전본부로 데려가는 대신 그의 근거지로 데려가 거짓말 탐지기까지 이용해서 그의 진심을 알고자 했다. 사건을 지휘하는 사람이라서 접근했는지, 그래서 자신을 유혹했는지,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알고 싶었던 라켈에게 진심을 말하는 교수 조폐국 안에서는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모니카를 사랑하는 덴버의 마음이 다칠까? 두려워하던 덴버의 아버지는 덴버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한다. 도둑질과는 거리가 먼 모니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그는 약에 중독되어 있던 덴버의 엄마를 뒷바라지하며 약을 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물거품이 되었던 그때 덴버의 엄마를 약을 사도록 거리에 내려준 뒤 덴버를 데리고 엄마를 데리러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엄마가 아빠와 자기를 버렸다고 알고 살아왔던 덴버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며 아빠를 증오한다고 말해버렸다. 교수가 미리 세워놓은 작전 덕분에 이송 중에 탈출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라켈에게 정체를 들키고 잡혀있느라 탈출 경로를 얻지 못한 도쿄는 오토바이를 타고 분노의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조폐국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겠다는 미친 결론에 이르른다. 리오에게 전화를 건 도쿄는 경찰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이 조폐국 안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말을 알아들은 리오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조폐국의 정문을 개방한다. 오토바이를 탄 채 조폐국 안으로 질주하는 도쿄를 엄호하기 위해 총을 들고 멤버들이 나오고 경찰들도 응사한다. 그 와중에 덴버의 아빠 모스크바는 복부에 총알이 3개나 박히는 총상을 입고 만다. 언젠가 도쿄의 무분별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스크바는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조폐국 안으로 다시 들어오느라 목숨이 위험해진 모스크바를 보면서 도쿄는 그 말을 떠올린다. 멤버들은 모스크바가 위험하니 밖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자고 설득하지만 모스크바는 조금만 있으면 교수가 파놓은 지하 통로에 닿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위험해진 모스크바는 정신이 희미해지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도쿄를 아내로 착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버려둔 채 오지 않았다고 다시 되돌아가 한참을 아내를 찾아 헤매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나를 증오한다고 말한다며 마음 아파하는 모스크바에게 도쿄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닐 거라고 위로한다. 교수를 바로 구속시키지 않고 진심을 확인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갇힌 신세가 되었던 라켈을 버려둔 채 교수는 계획을 계속 실행하지만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온다. 의심의 끈을 놓지 않던 비쿠냐는 실바가 교수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로 인해 실바와 데이트를 하고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던 실바를 라켈이 풀어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교수와 범행을 모했다는 의심을 받은 채 사건 담당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라켈은 추적 끝에 교수의 작전 본부를 찾아냈고 총까지 겨눴지만 교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교수는 라켈에게 자신이 이 계획을 세운 동기에 대해 말한다. 연약하고 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에게서도 무언가를 빼앗지 않으면서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마련한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그 결과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것. 조폐국은 지금 우리가 찍어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갑작스럽게 찍어내고 그 돈을 긴급 유동성 자금이라며 은행으로 넘기고 결국 그 돈은 부자들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니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유동성 자금을 찍어내는 거라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인지 그 말이 타당해서인지 교수의 말이 너무나 진실해서였는지 교수의 말에 점점 수긍하는 라켈은 교수에게 묶인 채 정신을 차린 앙헬의 전화를 받게 된다. 이제 와서는 인질범들을 모두 죽여서라도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경찰 측이 더 나쁜 건지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은 채 돈을 찍어내겠다는 그들이 나쁜 건지 모르겠다며 앙헬에게 가서 앙헬이 알고 있는 교수에 대한 정보를 경찰 쪽에 넘기지 않도록 자기를 보내달라는 라켈을 믿고 보내주는 교수. 앙헬은 자신을 찾아온 라켈에게 교수에 대한 정보를 넘기지만 이미 그녀가 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라켈이 교수이자 실바인 범죄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런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들의 과잉 진압을 보면서 라켈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입을 닫기로 한다. 하지만 경찰은 라켈과 전 남편이 버리고 있는 딸에 대한 양육권을 무기로 교수의 은신처를 내라고 압박하기 시작한다. 일부 인질들은 이미 풀어주었고 경찰 병력들이 들이닥칠 때를 대비해서 지하 통로에 폭탄을 설치하면서 교수는 작전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경찰 병력이 의심할 만한 통로에는 인질 7명, 자신들의 숫자와 같은 인원을 배치해서 그들이 인질범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은 탈출 통로를 미친 듯이 파헤친다. 바로 몇 번만 망치질을 하면 손이 닿을 듯 가까웠던 그 벽이 허물어지기 전에 안타깝게도 모스크바는 덴버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눈을 감는다. 경찰 병력은 무력으로 조폐국 안으로 들어오고 충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덴버를 도우려 모니카까지 총을 든다. 서로 엄호해준 덕에 그들은 모두 지하로 대피하기 시작하고 그때 베를린은 마지막 결정을 한다. 탈출한 인질들로부터 진짜 탈출 경로가 어디인지 파악하는 경찰 끝까지 자신과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혼자 남아 방패막이가 되기로 결정한 베를린을 두고 갈 수 없었던 나이로비. 같이 가자고 화도 내고 소리도 질러보지만 헬싱키는 힘으로 나이로비를 끌고 탈출로로 향한다. 모두들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오직 한 사람, 베를린만이 아직도 조폐국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교수는 베를린에게 연락을 하지만 베를린은 자신은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다며 얼른 지하통을 폭발시키라고 헬싱키에게 명령한다. 교수는 필사적으로 막아보지만 버튼을 누르는 헬싱키. 내용 추가, 드라마를 볼 때요. 하고 느끼긴 했지만 내용상 깊게 파고들지 않고 지나간 이야기라 그대로 넘겼는데 댓글로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나도 찾아보았다. 같은 팀으로 묶이긴 했지만 베를린이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채 폭발물을 터뜨려야 했을 때 교수의 반응은 정말 필사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 안녕을 고하면서 베를린이 교수에게 했던 말이 형제여, 안녕. 이었는데 조폐국을 터는 팀원 간에 하는 말이었는지 정말 형제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어서 둘이 형제였나 싶은 마음은 들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다. 스페인어를 영어로,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단어 자체가 주는 정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베를린이 쓴 허마니토이라는 단어는 형제자매 간에 쓸 수 있는 말이고 드물게는 아주 오래된 친구 간에 쓰는 말이라고 한다. 베를린과 교수가 함께 서로의 실명을 부르며 벨라체오를 부르는 모습에서도 둘 사이는 다른 멤버들과는 다르게 히스토리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감독이 베를린과 교수가 형제라고 확인해줬다고도 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 결국 시즌1과 2를 보는 내내 교수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은행을 털려고 했던 아버지의 아픈 자식인 줄 알았던 건 미스리딩이었던 것. 그 아픈 자식은 베를린,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인 교수가 아버지를 대신해 형을 위해서 그 계획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지만 형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준 동생의 성공을 위해 형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것이다. 양육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수의 은신처 주소를 밝힌 라켈. 하지만 병력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두가 은신처를 떠난 뒤였다. 병력이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고 있는 그때 유유히 빠져나가는 한 대의 차량 안에는 교수와 헬싱키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2분 전에는
나이로비가 그리고 5분 전에는 모니카와 덴버가 함께 웃으며 그리고 7분 전에는 도쿄와 리오가 서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은신처를 모두 빠져나갔다. 365일 뒤 뉴스에서는 1년 전 사상 최대의 사건, 조폐국이 털렸던 그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찰의 무력한 대응 인지를 잡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던 사건,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벌였던 지저분한 수작들, 대사의 딸 앨리슨 파커를 다른 인질들보다 우선시했던 정치적인 대응, 사건을 맡았던 라켈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고 사건에서 물러나게 했던 일들 등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론은 오히려 경찰보다는 교수와 그 멤버들의 편이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있던 라켈은 교수가 자기와 함께 떠나자며 어디가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보여주었던 엽서들을 꺼내온다. 섬들의 사진들이 아름다웠던 그 엽서들을 보고 있던 라켈은 엽서의 뒷면에 조각조각 퍼즐처럼 그려져 있던 어떤 사인들을 보게 되고 그걸 맞춰보자 거짓말처럼 나타나는 위도와 경도 실바가 남긴 메시지를 따라간 라켈은 석양이 아름다운 어떤 한 곳에 도착하게 되고 실바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녀의 핸드폰은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리고 또 처음 그때처럼 자기 핸드폰을 쓰겠냐고 묻는 실바를 만나게 된다. 멤버가 여럿일 때 누군가 몇 명은 죽이는 게 맞는데 죽는 멤버가 덴버의 아빠인 것도, 둘 사이에 갈등이 있던 것도, 눈물 콧물 짜며 결국은 화해하고 아빠가 죽는 것도, 불치병이 있는 독불 장군 스타일의 베를린이 마지막에 멤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좀 뻔하다 싶지만 뭐 그런 대로 봐줄만 했음. 다들 자기 갈 길 갈 때 도쿄와 리오가 반대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난 왠지 둘이 섬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시즌1과 시즌2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어 시즌3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번 시즌4에서 마무리되기를 그토록 바랐건만 결론은 아닙니다. 존버하실 분들은 존버하세요. 하지만 그냥 봐도 존재미니까 보고 시즌5 기다리는 거 추천. 시즌4는 8부작입니다. 우슬라 코르베로, 알바로 모르테, 페드로 알론소, 알바 플로레스, 이치아드 이투뇨, 미겔 에란, 에스테르 아세보, 하이메 로렌테. 방송 2020. 플릭스 그 전엔 너무 재밌고 긴장감 넘쳐서 즐겁게만 봤는데 이번 시즌4에서는 눈물도 나고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간디아. 지금 구글에 라카사 디 페이플 간디아 검색하면 데스가 연관 검색어로 뜬다. 다들 같은 걸 바라는 걸까? 처음엔 유능하고 직업정신 투철한 수석 경호원인 줄 알았는데 예상을 뒤엎고 사이코 같은 면모를 보여줬다. 전 특수요원이라 그런지 전투 능력은 정말 엄청났다. 솔직히 무서웠음. 힐. 나만 무서운 거 아니었어. 비극의 시작. 간디아 탈출. 누가 탈출하게 했어? 파트 1, 2의 트러블 메이커가 도쿄였다면 이번 파트 4에서는 루드로 사고 하나씩 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돈독했던 사이들이 다 와장창 떼부서지는 듯한 느낌. 도쿄가 사고 칠 때마다 정말 그리웠던 베를린도 과거 회상으로 자주 등장했다. 세기의 사랑인 마냥 타티아 나랑 결혼하길래 나중에 강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파트 4에서는 그냥 결혼하고 별말이 없다. 파트 5에서 다시 등장하려나? 파트 1에서 아리아드나랑 본인이 보니 앤 클라우드라며 사랑의 기관총 연사를 하길래 은근 사랑꾼인가 보다 했었는데 베를린은 본인 피셜 결혼 5번 했다고 합니다. 여자를 많이 좋아한다네. 파트 4에서 나오는 베를린의 노래자랑 TMO 수도원 코러스가 진짜 멋있는 곡이다. 꼭 다시 들어보세요. 벨라지아오와 함께 명곡으로 남을 듯. 스포일까봐 조심조심 포스팅 작성 중인데 내가 확실하게 말해도 되는 것.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르투로 싫어하는 것 같다. 아르투리토는 내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때리고 싶게 생긴 얼굴아. 참고로 시즌 3, 4가 그 전과 비교해서 더 거칠어진 느낌이긴 하다. 시즌 1, 2가 당신들은 우리 손바닥 아니야 신나는 강도월드 라면 시즌 3, 4는 좀 더 거칠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더 자주 등장한다. 솔직히 속은 시원했지만 아르투로 너무 두들겨 맞아서 보기 힘들었음. 조폐국 지필 침대에서 리얼로 햄볶는 우리 덴버. 덴버 하고 싶은 거 다 해. 스페인 경찰들맨 왼쪽 빡빡이가 국장 똥이란 똥은 자기가 다 싸고 나중에 보니까 라켈이 다 뒤집어 쓰고 극중에서 문외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 옆 여자는 라켈 강도들의 머리인 교수와 협상을 하면서 교수와 사랑에 빠지고 앙헬은 라켈 경감 아래서 오랫동안 일해와서 서로 죽이 척척 맞는데 교수가 서로 못 믿게 만들어놨다가 앙헬이 사고 나면서 사이가 복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찰 행동대장 수아레스 그냥 국장이 시키는 대로 옛성. 조폐국 안에서 일 처리하면서 서로 불신하고 싸우고 총까지 겨누고 나중엔 반약이라고 생각한 베를린이 도쿄를 조폐국 밖으로 버려버린다. 나쁜 놈 스페인 조폐국 국장. 부장 아르툴루 로만종이의 집에 막장 오그 막장. 아르툴루는 직장 여비서인 모니카와 불륜 관계였다. 모니카가 아르툴루의 애를 가졌단 얘기를 듣곤 정색한다. 그러다 인질이 되니 서로 애틋해지면서 아이를 책임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슴에 총 맞고 자기 부인하고 전화하면서 다시 충실하겠다고 고백한다. 리얼 극혐. 그래도 인질들 중에서는 비중이 큰 편이고 시즌3에도 나올 것 같다. 뭔가 독립적으로 팔인의 강도들을 쫓을 것 같은. 결국엔 모니카는 강도인 리오에게 사랑을 느낀다. 처음엔 스톡홀름 증후군을 느끼다가 서로 미래를 약속하고 둘이 눈 맞아서 모니카도 아예 가담하게 된다.